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올라가면 똑같은 얘기하고 또 나온다. 오버행 이슈. 저는 5년 뒤, 10년 뒤에는 경쟁력이 많이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에 땅이 있긴 해요. 땅을 샀는데 네. 증설을 할 거다, 증설을 할 거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구독자 40만 돌파해서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종목 상담 라이브를 진행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정말 자주 등장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HMM,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HMM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네. 방송을 하면서. 네. 그래서 좀 테이버님도 분명히 이 종목도 관련해서 그죠. 질문을 거의 매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주 받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지금 좀 상황이 어떤지 네. 좀 진단 좀 해주시고 앞으로 네.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 20% 올랐습니다. 지난주 많이 올랐죠. 실적 네. 발표하면서. 네, 실적 발표하면서 네. 지난주에 20% 올랐는데 네. 이거를 스토리를 좀 살펴보시면은 2,000원 하던 주식이 5만 원을 갔어요. 1,000원 냈어요? 네. 와, 1,000원, 엄청나게 2,000원 올라가네요. 하던 주식이 와. 5만 원까지 갔습니다. 비트코인 뺨치네요, 진짜. 그죠? 네, 우리가 흠슬러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있는데 그렇구나. 네. 흠슬라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물류비가 상승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필이면 좋은 타이밍에 네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컨테이너 선을 12척이나 네네. 미리 또 타이밍 좋게 발주를 넣어놓은 게 타이밍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물류를 싹 쓸어가면서 돈을 잘 번다. 네네. 그런 걸로 올라갔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기업은 이제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회생하는데 보통 들어간 돈이 5조가 넘어가요. 5조가 넘어가는 돈을 네네. 이제 정부가 때려 부어놓고는 겨우겨우 살려놓은 기업인데 돈을 갑자기 잘 벌다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렇죠. 네, 20배 올라갔다가 거기서 그만큼 올라간 친구가 쭉쭉쭉쭉 밀리고는 한 2만 원 초반까지 갔을 거예요. 고점 대비 거의 한 반토막 이상 났다가 맞아요. 그러고는 네. 반등을 했습니다. 반토막이 난 원인을 또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5조가 네네. 이게 그냥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이자율이라든지 구제금융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라든지 너무 이제 공기업화되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분에 있어가지고 컨트롤이 필요해가지고 네네. 시가총액이 1조인데 5조를 때려 부으면은 뭐 대충 지분율이 80%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회사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전환사채라는 거. 그렇죠. CB. 예, 네네. 회사채로 하면 또 이자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전환사채로 이자를 낮게 대신에 나중에 성공했을 때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걸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5조 원을 5천 원짜리로 들어왔어요. 주가가 5만 원이 되면 5조가 50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는 작년도에 이제 5만 원 찍고 쭉 떨어지는 과정에서 4만 원에서 급락 왔을 때가 그 전환사채를 3천억인가 실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들어간 돈은 3천억인데 이게 5천 원에 3천억을 들어간 거를 3만 원에서 실행을 해보니까 6배죠. 그럼 3천억이니까 36에 1조 8천억. 2조 원의 지분이 추가가 된 거고 그 당시 이제 HMM의 시가총액이 아마 15조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가총액 15조짜리 2조 원이 추가로 빵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 5천 원짜리니까 물량 나오겠네. 그럼 주가가 이제 아무도 안 보는 말 그대로 수급 없이 빠지는 그게 반복이 됐었고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네. 야, 이 정도면은 고점 대비 너무 빠졌다. 들어가자 하고 올라간 건데 네네.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또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올라가면 똑같은 얘기하고 또 나온다. 오버행 이슈. 예, 왜냐면 이게 또 HMM은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2015년, 16년, 17년 1월 때 발행이 됐고 그게 뭐 2년, 3년, 5년 이렇게 하면서 요 정도가 지나면 이자가 올라간다라는 계약이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네네. 부도가 나는 기업에 저리로 전환사채를 넣었고 그렇죠. 이제 기간이 지나면 이거를 다시 고리로 올리겠다라는 계약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자 비용을 낼 거냐, 고리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전환을 해서 이걸 시장에다가 점점 풀면서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 실현 혹은 차익 실현 혹은 지분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일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자가 꽤 많이 올라갈 거예요. 한 5% 정도 표면 이자가. 5%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도 맞기 때문에 네네. HMM은 아무래도 정부 관련돼 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했죠. 왜냐면 이게 물론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HMM이 돈을 잘 벌었으니까 네네. 일단 전환사채도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환을 할 거냐 사채로 상환을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좀 뭐 대주주가 어차피 이제 채무자이기 때문에 네네. 예,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거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지난번에 급락이 왔던 것도 대주주가 공기업인데 실행을 안 해.
본인들이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네네. 이제 그 점이 있어가지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실행을 할 수밖에 없겠네.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는 건 안 좋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좀 얽혀 있으면서 HMM 남은 물량을 다 주식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면은 네네. 투자를 안 하는 게 맞겠죠. M&A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물량이 지금 시가총액만큼 남아있다 보니까 네네. 뭐 그러면은 물량이 워낙 5천원짜리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건 블록 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희석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꾸 쓰고 있는데 네네. 이 EPS라는 걸 계산을 할 때 네네. 저희는 일반적으로 순이익 대비해가지고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는 게 EPS라고 나옵니다. 네네. EPS가 이제 EPS 곱하기 PER하면 주가가 나오는 건데 네네. 이거를 재무제표를 보시면 희석 EPS라고 있습니다. 희석 주당 순이익. 그건 네네. 뭐냐면은 전환사채 아니면 신주인 수거사채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숨어있는 주식으로 발행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주식으로 계산해서 이제 상계하면은 대충 지금 EPS의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그렇죠. 한 100%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물량에. 예, 지금 뭐 PER이 뭐 2배다, 3배다 이러는데 그걸 2배로 곱하면 4배에서 6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하기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논의 얘기긴 한데 해운업 섹터를 보셨을 때 전 세계 1등이 머스크입니다. 그렇죠. 2등이 MSC라고 하는 2M이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 들고 있고 나머지는 뭐 에버그린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네. 전 세계 1등, 2등의 행보를 좀 보시면 조금 독특해요. 뭐가 독특해요? 예,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 이제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그 HS 코드라는 걸 발급을 받아서 네. 내가 뭔가 수출하고 싶으면은 네. 그거를 우리가 업자한테 맡깁니다. 네네. 업자가 그러면은 따로 이제 항구를 잡고요. 네네. 컨테이너를 예약하고 배를 잡아요. 네. 그러면 그 배에서 옮겨가는 게 해운업체고요. 그럼 또 그쪽에 떨어지면 미국에 떨어졌을 때 미국에서도 똑같은 업체들이 그거를 잡고 해서 배송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CJ 대한통운과 페덱스 외에 네. 가운데 껴있는 브로커들이 되게 많은 거죠. 시스템적으로. 네네. 근데 이게 MSC나 머스크 같은 곳에서는 이걸 다 인수하고 있어요. 중간 단계 없애겠다? 네. 돈을 많이 본인들이 벌고 있는 지금 호황기에 네. 모든 전 시스템 물류를 스마트 시스템으로 하겠다. 스마트 물류를 하겠다라고 하고 유럽, 그 다음에 중국, 네. 동남아, 미국에 있는 이런 중소업체들을 몇백억, 몇천억 하는 애들 다 M&A에서 본인만의 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HMM은 그런 활동이 없어요. 그걸 놓고 보시면은 저는 5년 뒤, 10년 뒤에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망할 리는 없겠지만 원가 경쟁이 좀 힘들겠죠. 우리는 중간에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네네.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물려있는 분들도 조금 빠르게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확실히 약간 중장기 관점에서 그런 상위 네. 기업들의 행보가 사실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겠네요. 빨리 네. 대응해야겠네요. 네, 지금 HMM 돈은 입장에서. 많은데 네. 그 돈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돈을 또 집행하기도 조금 대주주 입장에서 좀 어렵고 네네. 네, 그런 게 조금 문제지 않나.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잘 버는데 이때 뭔가를 못하면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라서 HMM은 그런 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떤가요? 네. 이것도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네네. 네, 도망치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 주셔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너무 신약 쪽이다. 네네. 그 다음에 차라리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증설이라도 하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바이오팜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그렇죠. 와서 드렸는데 네, 맞아요. 네. 바이오사이언스가 증설 발표를 안 해요. 증설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는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돼가지고 저도 보고서를 많이 보는데 GBP 610인가? 하여튼 GBP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뭐예요, GBP가? 코로나 백신요. 네. 네. 코로나 백신 관련돼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뭐 작년 3분기에 나온 보고서 보시면은 2022년도 매출이 1조 5천억? 이 정도 네네. 나올 것이다.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선반영해서 이게 밸류를 좀 측정한 그런 그렇죠. 보고서가 나오는데 네네. 4분기 기준으로 그 밸류가 또 깎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밸류를 빼고 나면은 이 친구가 1조 이상의 매출을 거둘 거라는 게 많이 깎이게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대충 제 기준에서 PE를 계산해 보니까 한 80에서 100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포드 PR이긴 한데 네.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은 고평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단순 비교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데를 딱 비교해 보시면은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증설 완료 시점 기준으로 PE를 놓고 보면은 한 3에서 40배 정도? 예, 그게 이제 매출이 정상화되고 이런 걸 했을 때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 뒤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가이던스가 나오는데 네네.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에 땅이 있긴 해요. 땅을 샀는데 증설할 거다 근데 증설 일정이 발표가 안 나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증설이 되면은 건물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고는 그게 또 수율 안정화라는 시간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백신 기업으로만 놓고 보면은
백신도 임상으로 지금 여러 개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나와 네네.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는 그것에 대한 매출을 산정을 해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증설이라도 발표를 해주면 그나마 가능성이라도 있고 올라갈 텐데 안 그래도 고퍼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딱히 미래의 성장성, 비전을 못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막연한 그런 희망? 그런 걸 이제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네네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확실히 성장 모드벨이 나오기 전까지 말이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너무 크죠, 이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두산중공업 궁금합니다. 네. 슬라가 많네요. 흠슬라에 두슬라까지. 네. 네네. 두슬라는 저는 대표적으로 그냥 테마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심하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친구 중에 하나인 게 이제 원전이죠. 그렇죠. 원전 얘기만 나오면 한전기술의 두산중공업이 무조건 올라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PER을 놓고 계산하기도 어려운 게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거의 10조 내외가 되는 이런 규모의 기업이 뭔가 하나의 단어에 반응을 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뭐 개인 투자자든 모두 관점이 테슬라처럼 그냥 이거는 이 단어 나오면 올라가. 대신에 이거는 이 얘기가 아니면은 점점 밀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심리적으로, 뭐 시각적으로 비슷하게 공유를 해야죠. 네네. 그러면은 원전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원전 이슈가 완전히 사그라지면 떨어지는 건데 네네. 지금 관점에서 제 기준은 비싸다고 말씀을 드려요. 비싼데도 원전 얘기 나오면 올라갈걸요? 라고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네네. 너무 상징성이 세서 그러니까 원전 얘기만 나오면은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이렇게 쭉 올라가고 떨어질 때 쭉 뭐 40, 50% 조지고 올라갈 때 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건데 요거는 수급적으로만 지켜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두산중공업은 전망보다는 테마 원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네. 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대선 아무래도. 누가 되냐에 따라서 네. 원전 관련 정책이 이제 완전히 폐기될 수도 있고, 네네. 되살아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네네. 폐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유럽에서 아무래도 뭐 양당 모두 유럽의 정책을 좀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유럽에서는 지금 네네. 석탄을 줄이는 대신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또 천연가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말로는 석탄을 줄이겠다지만 실제로는 석탄을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집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두산중공업은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차피 이 기업은 아직까지 재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배당이나 뭐 주주 환원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렇다고 망하기에는 정부한테 꼭 필요한 기술이 워낙 많은 기업이라 망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좀 가볍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뭔가 기업 가치가 우량해서 네. 계속해서 장기 투자하는 그런 관점보다도 네. 확실히 지금은 테마 이슈에 따라서 주가 네. 등락이 상당히 심한 그런 기업이니 그걸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라. 네. 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네네. 뭐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이슈가 부각이 돼서 막 급등하면은 그때 좀 비중을 줄인다든지. 네. 그리고 또 잠잠해지면은 네, 그죠. 또 다시 또 담는다든지. 담아놓고. 네. 알겠습니다. 또 잘 참고를 하시고요.